오늘 제임스 1세에 관한 이야기에 하는 도중에 우리가 아마 조금 쉬운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죠?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기억나는 맞죠? 부캐넌부터 그죠? 22페이지 부캐넌 그죠? 맞아요. 제임스 1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임스 1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임스 1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킹 제임스 버전 이 가장 딱 떠오르죠. 킹 제임스 버전이다. 한데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임스 1세를 생각해야 된다면 햄턴 궁전에서의 회의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청교도와의 충돌이 있어지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햄턴 여기에서의 대화 속에 킹 제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킹 제임스에는 항상 그 둘레에는 햄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햄턴 궁전 팔레이스 그 회의를 이끌려고 했던 것이 천명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천명의 청원이라는 것을 청교도들이 이제 제임스 1세에게 제안함으로 이 제임스 1세가 그것에 대한 태도를 밝히는데 태도를 밝히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이 사람의 눌러 있었던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이제 이 사람에게서 표출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처음에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 안 했죠.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으니까 우리가 네덜란드 종교개혁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11년의 휴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1년의 휴전이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0년 독립전쟁이고 좁게 보면 11년의 휴전이 있을 때 돌트레이트 종교회의가 있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가 사실상 아르미니우스주의 논쟁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영국에까지 영향을 끼치기는 아직은 미미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제임스 1세에게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접목이 되느냐. 이 접목이 될 때에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제가 다른 그 교회사하고 제가 차별을 내는 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청교도들이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아르미니우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를 반대한다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어떻게 해서 청교도들에게 정오의 대상이 되어졌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밝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사실상 제가 이 교회사에서 푸는 하나의 열쇠가 제게는 됐죠. 근데 그걸 찾아내는 작업인데 먼저 시작되어지는 사람이 베이컨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유입되어지는 것은 이 제임스 1세의 사치 생활이 그가 아르미니우스 쪽으로 기울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르미니우스들의 학자들의 글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사상이 제임스 1세에게 매력을 느끼게 해요. 그 매력을 느끼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를 든다면 후르트라고 하는 사람, 제랄드 후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국제법의 창시자이면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대표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그 글이 왕권을 강화하는
아르미니스주의는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1세가 생각할 때는 장로교 출신이지만 기왕이면 정치를 할 때에 왕권을 보장해주는 사상이 낫지 않느냐.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개혁 신학하고 뭐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이런 이제 그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년 전쟁에서 보면 30년 전쟁이 1618년에 시작할 때에 이 제임스 1세가 프리드리히 3세를 5세죠. 프리드리히 5세를 도와주지 않아요. 안 도와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많이 얽히니까 사위가 도와달라 그래도 안 도와주고 결국은 프리드리히 5세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국내 문제에 있어서 이 제임스 1세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는 것이 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제임스 1세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가이 폭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가이 폭스. 이거는 보통 이제 시중에 여기에 그림도 있습니다만은 이 마스크를 하고 코수염에 이렇게 아주 얄짝하게 그려가지고 마스크 쓰고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그 노조들이 중국 노조들이 데모할 때도 이 마스크를 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가이 폭스의 사건이 바로 그 제임스 1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화약 폭발 사건이거든요. 이 화약 폭발 사건의 주범이 이제 가이 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를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은율한 사람이다. 굉장히 비밀적인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의 배경은 장로교면서 은근히 장로교를 이제 개혁 신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저렇게 나가는데 이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22페이지 보면은 조지 버캐넌이라고 하는 사람. 조지 버캐넌이라고 할 때에 밑줄을 제가 그었는데 23페이지에 보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총회장으로 활동을 했다. 아직은 장로교회는 아니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제가 번역을 장로교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클크이기 때문에 아직은 장로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가 되려면 1638년이 이제 100년이란 한 60년, 70년 뒤에 이게 등장을 하니까 아직은 장로교가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름을 그냥 장로교라고 했을 뿐입니다. 청교도주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부를 어디서 했을까요? 밑에 보면 파리 대학으로 갔다. 22페이지 보면 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존 메이어의 강의를 들었다. 존 메이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최고의 철학자. 칼빈도 여기에서 배우고 낙스도 배우고 부캐넌도 배우고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페이지에 위에 보게 되어지면은 석사 학위를 이제 받고 그는 이제 콜레이주 드 샹브레에서 가르치다가 교수로 있었죠. 교수로 있다가 이제 그는 돌아옵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듯이 이제 존 낙스에 의해서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교회의 지도자로 총회장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앤드루 멜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앤드루 멜빌 봅니다. 24페이지. 앤드루 멜빌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 할 때도 다루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앤드루 멜빌이 1545년에서 칼빈이 루터가 46년에 죽는데 아마 그때 태어나서 22년까지 몬트루스에서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낙서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너치줄에 보면은 멜빌이 존 낙스의 설교를 들었을 당시에 형은 멜랑이톤 아래에서 신학을 배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밑줄을 좀 긋고 싶은데 몬추루스에서 라틴어를 배웠다는 걸 라틴어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피에르 드 마르시에에서 그리스어를 배웠다. 제가 칼빈을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언어에 기본적으로 칼빈이 돼 있었다. 이 말을 제가 했는데 여기에 그리스어와 그리고 라틴어를 했다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앤드루 멜빌이 이제 앤드루 대학교 학장이 되고 했을 때 언어를 강조 많이 합니다. 성경을 원어로 읽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강조하게 되는 것도 여기에서 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줄을 제가 그었는데 19살에 64년이니까 칼빈이 죽었을 때죠. 그때에 그는 프랑스로 가서 그리스 문학을 배웠고 철학을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라무스에게 배웠다. 이랬습니다. 당시에 라틴어는 라무스지만 프랑스어로는 라하미 이렇게 하는데 라하미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였습니다. 메이어에게서 아까 배운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부캐넌이었고 그 다음에 라하미에서 철학을 배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앤드루 멜빌입니다. 라하미는 밑에 보시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다. 아르미니우스도 이 사람에게서 배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후배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당연히 라이덴 대학교죠. 라이덴 대학교가 이 아르미니우스가 교수로 있었던 학교거든요. 가장 오래됐고 가장 좋은 대학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르미니우스가 거기 교수였다는 것 좀 부정적이지만 아무튼 제일 좋은 대학이다. 그다음 위트레트 대학교가 좋은 대학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좀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더냐 이러니까 거의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내가 좀 더 어렸으면 저 라이든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네. 지금도 생각을 해요. 지금도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박사 학위를 하나 더 받고 싶어요. 뭘 그래가지고 역사는 이제 아는 대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문학에 대해서 좀 하고 싶어요. 문학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제 기독교 근현대 문학을 말하죠. 그러니까 고전이나 중세나 이럴 때 말고 17세기, 18세기의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썼던 그 작품, 인문주의 작품에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요즘에 가끔씩 그래 드는 것 같아요.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이제 논문 쓰는 거니까 연구하는 거지 가서 배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논문을 쓰는 일을 그래서 학교에서 안식년을 신청하라는 거 할까 말까 지금 좀 괴로운 중에 있죠. 이제 하면 이제 학교 안 가도 되니까 목회하면서 하면 재밌겠나 싶은데 이런 이제 가서 공부하고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또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미천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생각인 거죠. 자 아무튼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 라무스에게서 철학을 배웠다. 그 다음에 뿌아띠에를 갔다. 법학으로 최고죠.
우리가 프랑스 법학 이렇게 하면은 칼빈이 공부했던 오를레앙이나 그다음에 무르주나 그다음에 보아티에르 이가 뭐 위고노들도 많고 굉장히 그 법학으로서는 세계의 탑입니다. 저희 학교의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 학교 졸업을 하셨죠. 지난번에 우리한테 와서 강의하셨잖아요. 철학 강의. 이제 그분이 보아티에르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로 가서 베자에게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인문학을 가르쳤다. 동양문학에도 관심이 많았고 바돌리무 대학살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자 그를 이제 그가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74년에 우리가 아다시피 낙스가 72년에 죽잖아요. 72년에 죽으니까 지도자 공백이 있을 때 이 앤드루 멜빌이 급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라스고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 했던 것을 보면 아까 우리가 언어를 왜 제가 언급한 이유가 나올 거예요. 이거 보면 언어, 과학, 철학, 신학의 학장들을 각각 세우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도 공부하지 않도록 여기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가 이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75년에 에버딘 대학교를 세우는데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앤드루 대학도 그가 개편되도록 도왔고 상당한 그래 어쩌면 학자로서 최고의 그리고 학장으로서 계속 세 군데를 했으니까 글라스고 대학교, 에버딘 대학교, 그리고 세네 앤드루 대학교, 뭐 스코틀랜드에서는 최고의 대학교들 같아요. 이 과정에서 그는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자, 그가 이제 이런 학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것을 강조했느냐? 앞서도 잠깐 뭐 언어, 과학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스코틀랜드 교역 범위와 수준을 정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여기서 대륙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바로 파리를 말하죠. 당대에 뭐 파리만큼 더 높은 학문의 높이가 있는 데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파리를 가지 않고도 공부할 수가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셋째, 원어와 성경 지식을 갖추어서 로만 가톨릭 적재자들을 언제든지 그래서 앞서 제가 언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라틴어를 배울 때 제가 메리 대학교라고 저희 시카고의 그 신부들 신학교 가서 제가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가서 제가 거기서 라틴어를 배우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배웠다 생각이 들어요. 신부에게서 라틴어를 배웠으니까. 근데 제가 신대원 시절에 우리 입학하면 라틴어를 배우는데 그때 배운 거는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때 제가 그 메리 대학교에 가서 그 신부에게서 제가 라틴어를 배웠다는 게 저한테는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보죠. 좀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라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마음에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그 성경 원어와 지식을 갖추어 가톨릭 학자들과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지는 게 이거거든요. 라틴어 실력이 그들에게 당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멜빌은 학교만이 아니라 교회도 개혁을 원했댔는데 바로 장로교 제도다. 장로교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독 제도를 다시 말해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자치기구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개혁교회 신학은 칼빈주의지만 개혁교회는 개혁신학이죠. 개혁신학이지만 정치는 뭐냐? 장로제도예요. 그 장로제도라고 하는 이것이
정교 분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것 때문에 제임스 1세에게서 추방을 당해요. 제임스 1세가 기분 되게 나쁘죠. 이게 장로교 제도로 말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가 4년 동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6페이지 스코틀랜드에서 추방을 당하고 런던으로 쫓겨와서 4년 동안 런던 타워에 갇혔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로 가서 11년간 추방 생활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 장로교 제도 주장하는 바람에 추방당해가지고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그는 죽고 맙니다. 그의 글을 하나 보면 왕이여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공화국의 머리에는 제임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심을 말해야 합니다. 제임스 6세는 그분의 신하며 그는 왕국의 왕 군주 또는 머리가 아니라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야, 이렇게 말해버렸으면 제임스 1세가 이 사람을 추방시킬 만하죠. 아니 요즘에도 무슨 수석 대변인 말 한마디 했다고 대통령 모독죄로 잡아가는 판인데 이때 만약에 이런 말을 했으면 이거는 사형감이죠. 아무튼 장로교 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남겼던 중요한 것은 지난번 우리가 살폈는데 제2기강서. 여기에서 비로소 노회 27페이지 보면 위에서 7제줄에 비로소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교회 장로 제도는 이런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정교 분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가서 프랑스 베이컨에 대한 이야기를 봅시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베이컨은 제일 밑에 줄에 경험주의의 창시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경험주의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연신론을 시작한 사람이다. 물론 자연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채플이 경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하나의 이론의 터전을 마련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베이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베이컨이 경험주의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할 때의 개념이 사실상 인식론에서 경험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경험론. 존 로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흉도 그렇고, 이렇게 베이컨, 로크, 흉, 이렇게 내려가는데, 단순히 인식이라는 것을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통하여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보통 윤리 시간에 배우는 거고, 베이컨이나 로크나 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식론의 시작을 어디로 두느냐면 이성으로 진리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 인식론이 시작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지식을 인간이 어떻게 습득하느냐 그런 문제는 사실상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가 수필집을 썼을 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수필집을 쓸 때 제일 첫 장에도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진리라는 거야. 진리를 이성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간이 과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그럼 관심이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인식하는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자, 이게 이제 윤리 시간 되면 일반 지식으로 그래서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성으로 진리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라는 것은 제임스 1세의 하나의 자문위원장이라고. 그래서 뭐 하나의 정신적 지주죠. 뭐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강요들 말고 실장들이 있잖아요. 쫙 있거든. 뭐 이래 실장들 있는데 이제 그거와 같은 이제 아주 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밑에 줄에 보면은 라틴어, 그리스에 능통했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도 박식했다. 그리고 에드워드 6세의 개인 교수와 자문위원이었다. 상당한 사람이죠. 그러다가 튜드의 메리가 여왕이 되자 제네바로 도망했다. 칼빈에게서도 이제 그는 신앙을 배웠다. 그리고 모친도 마찬가지한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자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제임스 프란시스 베이컨이 12살입니다. 12살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캠브리지 대학을 가는데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12살에 같으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 중학교 3학년, 1학년. 중학생이 캠브리지 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좀 천재 같아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이 그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제 옥스퍼드로 가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들은 학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게 배경. 그래서 교수들 가운데서 박사학위 없어도 교수예요. 그래서 그 학사를 받은 교수한테서 제가 박사를 받아요. 이게 영국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제가 가버넌트에서도 공부할 때도 그 프란시스 셰프의 직계 제자였던 제임스 바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 바도 학사예요. 근데 나는 지금 석사 받고 있는데 그래 지난해나 같은데 저는 그분한테서 공부해가지고 학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그분들은 그게 신경 안 쓰니까 그분들은 신경 안 쓰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영국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12살이 뭐 우리 같으면은 뭐 검정고시 쳤냐 너 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터뷰 딱 해가지고 이놈이 공부할 수 있겠다 하면 바로 잡아당겨서 바로 공부시켜버리는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는 인감증명서를 띄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독일에서도 책북을 쓰고 그랬어요, 권사님? 독일에서도? 초기에 썼어요. 지금은 안 쓰죠. 근데 영국은 지금도 쓰거든요. 미국도. 얼마나 제가 충격됐겠어요. 우리 영화에 있잖아. 식 써가지고, 죽재 가지고, 득 주면 그 돈이. 우리나라 한번 했다가 아마 재밌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 잔고를 검증 안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그냥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 하나 보고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주고 돈 내주고 이래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랬다가는 어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야. 내가 우리나라 한번 실수했으면 아마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나. 예, 카드도 복사하고 뭐 몽땅 복사하는 이 세상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매우 문화적 충격을 받아버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영국은 이제 은행에서 그래도 책북을 주지만 미국은 은행에서 책북도 안 줘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내가 인쇄소에 부탁을 해서 주면 그거 들고 나는 사는 거야. 윤석열 지사님 이해가 되세요? 그거 들고 제가 홍콩 가도 사용할 수 있어요.
홍콩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책북에 대해서는 웰컴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끔씩 그 말하니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딱 발각이 되는 FBI가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그래서 아웃이야 이 사회에서. 한번 딱 걸리고 나면 너는 이 사회에서 절대로 공적 일은 못한다. 사회에서 매장시키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 아예 안 하죠. 했다가 큰일 나죠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툭하면은 불량자들 해결해주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이 버리장물들이 안 좋아가지고 또 용서해주겠지 뭐. 이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착한 건지 미련한 건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 12살에 캠브리지 가거나 초등학생이 캠브리지를 가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베이컨이 천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 잘못 만납니다. 바로 존 위키프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존 위키프트는 뒤에 이제 제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존 위키프트 어떤 사람이냐는 나중에 한번 꼭 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가 칼빈주의를 등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네. 얼마나 그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3년을 배우면서 그는 완전히 아르미니스주의자로 바뀌어진다. 자, 그 다음 좀 내려가면 16세 때 파리를 방문하여 얼마 동안 지내면서 위그노와 카톨릭들 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부정적인 인물로 변해간다. 그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베이컨은 프랑스 포아티에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법학으로서는 유명한데요. 앤드루 멜빌도 그런데 거기에서 라틴어에 정통하게 된다. 과학에 관심을 가진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아까 철학자 누구였느냐면 라무스 24페이지 있죠. 라무스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관심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30페이지에 와서 그가 1603년에 기사자기를 받는다. 여기서 기사자기를 받는다는 것은 귀족이 된다는 거죠. 왕권을 반대하는 월트 롤레이를 그가 처형시키는데 앞장서다 보니까 이제 제임스 1세의 눈이 들어서 그는 대법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정계 은퇴하여 글을 쓰는데 58개의 수필집을 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진리에 대하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새로운 아틀란티스, 이것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몰몬교가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존 로크도 그렇고 이런 이런 사람들, 이런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경험론자들은 자유신학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이상형이 있어요. 그 이상형 제가 지난주에 좌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상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데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이루고 싶어 해요. 이 사람들은. 그 대표적인 게 여기에 나오는 베이컨인 거예요. 그래서 항해를 하다가 태평양 연안의 한 섬을 만난다. 지금 같으면 이제 하와이죠. 거기에 만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완전히 이게 돈키호테 같은, 근데 그것을 갖고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 지식인들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네. 지식인들의 노예, 지식인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가 하면서 이렇게 놀이객감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는 정어스러워요. 예, 한국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상형을 펼쳐내서 뭐 제자 훈련 같은 걸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가 솔깃하는 이야기예요. 평신도를 깨운다. 멋있잖아요. 막 슬로건 자체가 흥분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끔 만드는 이런 어떤 이상형, 자기가 만든 이상형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만들. 이제 그것이 하나의 성도들을 모으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되죠. 그거 가지고 잡잘하게 이제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위험성에 빠지면 안 된다. 정말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짜의 지식인들이 있죠. 상품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베이컨과 같은 이상형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뭐 다른 그 책은 안 보더라도 여기에 수필집에 나오는 글 1권 이제 1장의 첫 문장을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진리가 뭐냐? 농담을 좋아하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를 말합니다. 물으면서 대답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생각을 어지럽게 바꾸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의 신념에 고정되는 것을 속박이라 여기고 사고나 행동에 있어 자유의지를 즐긴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내고자 할 때 느껴지는 곤란과 수고만 아니라 진리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람들의 사고를 속박한다고 여기저기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것보다 거짓 자체를 선호하는 타락한 심정을 갖고 있다. 거짓을 더하는 이런 기쁨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틀림없다. 만일 인간의 마음에서 공허한 의견이나 마음을 들뜨게 하는 희망이나 그릇된 평가나 멋대로 행하는 상상과 같은 것을 제거한다면 대체의 인간의 마음은 가난하고 시든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에 우울과 권태에 빠져 자신의 존재조차도 싫은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여긴다. 진리는 본래 자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른 기준을 좇지 않지만 그것에 따라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거나 또는 구원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진리의 인식은 진리의 현존이고 진리의 신념은 진리를 맛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성의 최고의 선이다. 그래서 진리를 맛보고 진리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아는 게 힘이 되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선이다. 그 진리. 근데 그 진리를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진리에 대해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판단하는 나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가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거짓을 좋아할까? 네. 진리 자체를 싫어한다. 한 넷째 줄례로면 진리 빛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빛을 정화하리만큼 어두움을 좋아한다. 진리를 정화하는 것만큼 거짓을 선호한다. 진리를 선택하면 그것에 따라가야 하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속박이 되잖아요. 진리를 알면 그것에 속박을 당하니까 속박이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리를 알면 가책이 되잖아요.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을 겉으로는 배우는 것을 사람들이 학교야 여기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말이고 그것은 진리에 속박당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어두움 속에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아직 진리를 맛보거나 여기에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다.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밝혀내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어두움에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로서 청소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면 전부 다 잠을 잔다 이러거든요. 뭐 겉으로는 이미 다 배운 거 아는 거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학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뭐냐? 그 청소년 시기에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은 어둠이 좋은 거예요. 낮에는 잠잤다가 밤에 이렇게 이 부엉이처럼 나오잖아요. 바퀴처럼. 그것이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무슨 뭐 사회과학적으로 뭐 애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본다면 이제 그럼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잠자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그에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설교만 하면 자잖아요. 교회가 보면 있어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보면 DIC 보면 설교 시간만 되면 잠자. 근데 교회 왜 오는지 모르겠어. 안 오면 될 텐데. 꼭 그 계단 밑에 계단 올라가는 그 계단 밑에 컴컴한데 가만 앉아가 있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 기도할 때 보면 하면서 이제 조금 깼다가 그 참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은 학교 교수인데 나는 그 뒤에서 그 사람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네. 저는 이상한 사람 같아. 자, 아무튼 네 진리에 대한 문제다. 지금 이제 그리고 그 진리를 거부하는 네 가지 우상이 있다. 첫째 우상 밑에 31페이지 봅니다. 민족의 우상인데 자신의 민족에게 있는 것을 우주적으로 부적절하게 확정시키는 편견의 형태다. 이거는 여러분 매우 쉽게 말해 인기 전략입니다. 자기가 세운 것이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우상, 이 민족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업하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자기가 만든 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많이 읽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둘째, 동굴의 우상이다. 자신의 문화와 사회에만 집착되어 있는 사람, 편견, 민족 차별주의, 뭐 나치즘, 뭐 이런 것, 애국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보는 사람. 그다음에 셋째, 시장의 우상입니다. 이거는 인간과 인간 간의 교제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언어들이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에 바른 것과 다르게 조정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단어라 하더라도 이 말해야 할 때 이 말이라 하더라도 이쪽에서 다르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시장의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경매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래도 뭡니까? 그 조금 좀 정신없는 애, 그 까만 피부가 하얀 피부가 된 애 있잖아요. 그 애가 입었던 뭐 그런 것들이 뭐 매덕에 팔리고 이거 완전 미친 세상이거든. 이게 시장이다 이 말이에요. 시장.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사람은 가치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전혀 다른 것이 돼버린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상실한 채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게 바로 시장의 우상이다. 이 말.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거죠. 이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할 때 극장의 우상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게 되었지만 가공된 현실. 저는 이거 연예인들이 많이 갖는 착각이라고 봅니다. 네. 현실주의자가 아닌 거죠. 쉽게 말해서 가상현실에 사는 사람들. 나는 여기에 있다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하면 착각 속에 돈키호테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내 부류의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직시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 저도 그런 기질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처음에 제가 책을 썼을 때 저는 제가 정통과 이단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저는 정말 잘 팔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발자취 색소가 정말 잘 팔릴 줄 알았어요. 팔리길 뭘 팔려. 착각 속에 빠졌죠. 제가 완전히. 내가 쓰면 다 살 줄 알았어요. 완전히 우상 속에 찌들려 있었던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단, 제 밑에 줄에 보면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갈리버 여행기, 그 다음에 몰몬교에도 영향을 끼친 이 작품. 이 갈리버 여행기는 영문학을 아시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게 굉장히 영문학에서 이게 하나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것을 해석을 많이 해요. 갈리버 여행기는 대표적인 거예요. 이것은 철로 역정과 비슷하게 기독교적인 신앙이 여기에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난장이 그리고 이제 거인 이제 이런 성육신과 관련되어 가지고 해석을 해요. 갈리버 여행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 장로 제도라는 단어를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 청교도들이라 불리는 비교교도의 지도자며 가장 학식을 갖춘 자. 이분도 캠브리지 대학교를 갔습니다. 이분도 몇 살에 갔다고 보십니까? 47년에 갔고 태어난 거는 35년에 태어났으니까 12살에 갔어요. 그것도 장학생으로 갔어요. 베이컨을 못지않는 것 같아요. 예. 캠브리지 대학교의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신학을 배웠다. 그리고 좀 이제 내려가 보면은 제임스 필킹던에게서 어릴 때 여기서 그때 당시에 청교도 신앙을 그는 배우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줄을 그어졌는데 거기에 중간 정도에서 카들라이트는 제임스 필링턴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필링턴은 카들라이트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카들라이트는 트리니티 칼리지로 옮겼다.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트리니티 칼리지로 옮겼다는 것은 우리가 캠브리지라고 해서 다 캠브리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데가 이제 그 킹스 칼리지고 퀸즈 칼리지고 그다음에 트리니티 칼리지거든요. 사실상 이 세 대학이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캠브리지 대학의 명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뭐 세인트 존스나 그러면 펌블록이나 뭐 그다음에 뭐 위클리프 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들은 뭐 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파리 대학도 마찬가지고 파리 대학도 1, 2, 3, 4까지는 관계 없어도 뭐 6, 7 뭐 파리 대학을 졸업했다 이러면 그냥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겠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서울 대학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학교를 옮긴 거죠. 예, 왜냐 그만큼 이분의 그 탁월함이 있다.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로서의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신학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교회 역사를 아마 공부하면서 영국 밑줄을 그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제도보다는 계급 제도를 초대 교회와 비교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줄 윗줄에 보면은 1569년에 레이디 마가렛 교수다. 이거는 석자 교수를 말하죠. 석자 교수. 강의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은 강의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다녔던 트리니티 대학에도 보면 이런 석자 교수가 세 사람이 있거든요. 세 사람 다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분들인데 이분들은 강의 안 해도 돼요. 당신 이름만 그냥 갖다 놔라. 그러니까 레이디 마가렛 교수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이제 한 3년 후에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제 밑에 줄에 보면은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쫓겨나면 가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죠. 바로 제네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 쫓겨나면 제네바로 가는 것 같아요. 제네바로 가서
배자에게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거기서 시벌이 교수직까지도 맡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돌아옵니다. 또 돌아왔다가 또 다시 또 영국 떠납니다. 그래서 35페이지 보면 5-3줄에 와가지고 잘 강의하다가 또 쫓겨납니다. 장로 제도 안 가르치면 돼요. 간단해요. 장로 제도 말하지 마라.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쫓겨나서 어디 가느냐? 하이델베르크 독일이죠. 그 다음에 안트베르펜 저기 네덜란드로 가서 영국 이민교회겠죠.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저 밑에 줄에 카드라이트 밑줄 그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교회 정치를 위한 장로 제도를 확립하게 된다. 장로들이 지역 교회들을 다스리는 정치다. 저는 이 장로 제도 이분이 말하는 글을 읽으면서 뭘 느끼느냐면 정도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도전. 정도전이 태조가 세우고 태종이 있을 때의 학자로서 이제 왕은 이런 세습이 돼서는 안 되고 똑똑한 사람이 지금 같은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해야 한다. 그거 하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만은 마치 그렇다고 생각. 그래서 장로 제도는 그렇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 제도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 추방 당할 수밖에요. 자, 그다음 페이지 36페이지 가서 밑줄 그었습니다. 카르 라이트는 장로에 의해 지배되는 규칙을 제안했다. 그 이름은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불렀다. 곧 장로교 제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용한 부분, 그는 감독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집사들은 구제를 하고 그렇죠. 선포하는 법을 아는 사역자들만 교회들을 지배하도록 선출되어야 한다. 고 비겼고 감독이나 국가의 권한보다도 교회의 권한이 목회자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 각 교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확대되어 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 사회에 보게 되어지면 1843년에 이제 3차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에서 있을 때 바로 목회자를 교회에서 뽑는 이 제도를 이제 정착화시키죠.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 어느 대학교 총장을 지내시고 그다음에 감독이 되신 분, 그 총회장이죠. 장로교 같은 그분이 와서 이제 자신이 속하 있는 이 교단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보니까 성결교단인 거예요. 저는 성결교단이 저는 2개 있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성결교단이 더 있더라고 보니까. 또 다른 성결교는 또 있어요. 그래 거기 이제 있는데 거기는 보급 순환제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보급 순환제가 뭔 줄 아세요? 한 10년 정도 담임 목사 하고 있다가 자기가 다른 데 가고 싶다 하면 그러면 옮겨줄게 해가지고 옮겨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장로교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이게 감독제도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너 그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마치 이게 말뚝을 이렇게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감독이 하겠다는 거죠. 장로교는 여기에 지금 카드 라이터 같은 건 안 된다. 각 교회가 살림을 잘 살든 못 살든 쪼개지든 뭐 되든 그건 각 교회가 알아서 해라. 이게 이제 장로교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분파가 많죠. 저는 분파가 많은 걸 어쩌라고 그걸 하나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분파가 많은 게 당연하다는 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파가 되는 문제가 좀 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게 가장 성경적이라고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말을 카드라이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37페이지 왕의 선물 이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